네, 안녕하세요. 대한연화장애학회와 함께하는 연화장애 바로 알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뇌졸중과 연화장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두 강의에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연화장애란 무엇인지, 삼킴장애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특정 질환별 삼킴장애, 그리고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한연화장애학회 홍보이사이신 임성 교수님, 그리고 학술이사이신 오병모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 그러시겠지만 환자 대상 또는 이제 학회 강의는 많이 하시긴 하는데 여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는 것 같은데 떨리시죠? 저만 떨리는 건 아닌데 떨리시죠? 어쨌든 이제 또 접속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긴장도 풀 겸 이제 저희가 재활의학과에서 어떤 진료를 보는 사람인지 간단히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대한연화장애학회에서 이제 교수님들께 많이 배워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의사이자 연구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성인 뇌졸중뿐 아니라 그 소아 아이들 진료도 같이 보고 있어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각종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신 두 교수님은 연화장애학회 실세 대세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임성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이대 부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입니다. 제가 대한연화장애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두 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난 연화장애 학회를 통해서 이제 연화장애를 갖고 계신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그리고 이런 학회가 있고 이런 분들의 치료와 진단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사 홍보 위해서 이렇게 비욘드 채널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진료 분야는 연화장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화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시경 전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세 대세는 오병모 교수님, 저기 푸바오 행복님 들어오셔서 오병모 교수님 교통재활병원 초진진료는 언제쯤에 가능하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이신 오병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푸바오 행복님 교통재활병원 초진진료는 제가 교통재활병원에서는 진료가 한 번밖에 없어서요. 금요일마다 진료를 보고 있는데 대개 2-3주 안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도 일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일하고 있는 오병모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김남순님, 또 안남주님, 포바오 행복님, 양념게장 코폰님 쿠폰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뇌졸중 환자,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 장애로 보면은 연화장애 환자를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진료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연화장애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킴장애와 관련된 책들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번역을 하게 됐고요. 뒤에 이제 보여주시는 그림이 제가 번역한 책 연화장애 포켓 매뉴얼이랑 알기 쉬운 연화장애라는 책이 있고요. 연화장애 포켓 매뉴얼은 전문가를 위한 책이고, 알기 쉬운 연화장애는 조금 쉽게 학생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알기 쉬운 연화장애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전 학회에서는 학술 이사를 맡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연화장애학회 공식 학술지인 디스페이지아에서는 부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에디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실시간 방송이니만큼 그 강의 주실 때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뇌졸중에서의 삼킴장애가 주제입니다. 먼저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뇌졸중에서 삼킴장애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또 뇌졸중의 삼킴장애는 어떻게 진단하고 또 이것이 좋아질 수 있는지 또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 치료와 또 연화 시기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킴 장애를 다루기 전에 우선 뇌졸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죠. 네, 이게 이제 주요 중증 질환이니만큼 또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들께서도 경험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병목 교수님, 뇌졸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연화장애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뇌졸중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갑자기 기능을 잃어버린 뇌를 뜻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뇌혈관 사고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혈관에 생긴 문제인데요. 갑자기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하면은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혈액을 공급해주던 뇌 영역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출혈은 해당하는 곳에 출혈이 일어나면서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뇌졸중은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묶어서 하는 용어이고 흔히 이제 중풍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뇌중풍 또는 중풍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중풍보다는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게 주요 사망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뇌졸중에 걸리실 수 있는지 유병률에 대해서 임성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도에 성인의 1.71%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성인 중에서 이제 그 남성이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60명 중에 1명은 어찌되었든 뇌졸중을 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률이 1.7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령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고령일수록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 근데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도 30대, 40대 젊으신 분들도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는 그 질환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내과적인 질환, 당뇨, 혈압, 스트레스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들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 질환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사망 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그에 이어서 뇌졸중이 세 번째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 63.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여기 보시면 저희 김혜진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도 뇌졸중 입원한 경험이 있는데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발 가능성 물론 있죠. 그래서 뇌졸중을 진단받고 약물 처방을 받고 그와 관련된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약물 치료나 아니면 당뇨나 혈압 있으시면 이와 관련된 합병증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질문을 주셨네요. 뇌졸중은 유전적인 건가요? 유전적으로 오는 그 뇌졸중 질환들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혈압이나 당뇨도 그 가족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이와 관련된 관리는 꼭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이제 뇌졸중의 연화 장애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장애, 삼킴 장애가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그 이전 첫 시간에도 삼킴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주요 이제 주제이다 보니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기 쉽게 조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연하장애란 무엇일지요? 네, 연하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연하라고 치면은 연하의 이성과 사랑에 빠지다 이런 것들이 주로 검색이 되고요. 연하를 삼킴으로, 삼킴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학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삼킴장애라는 말도 연하장애 대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삼킨다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음식을 입에서부터 인도와 식도를 거쳐서 위까지 이동하는 동작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인간의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입에서부터 위까지 보내는 기능 이상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것을 연하장애 또는 삼킴장애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1번이 이제 비강이고요. 3번이 인두라고 하는 곳이고 4번이 이제 우리 후두를 거쳐서 기도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사람을 지금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바람이 1번을 거쳐서 3번을 거쳐서 4번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공기가 드나드는 숨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2번을 거쳐서 또 3번을 거쳐서 5번으로 내려가죠. 이것이 이제 교차가 되는 곳이 바로 인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잘못 내려가서 기도로 내려가게 되면 폐렴이나 질식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후두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또 식도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또 위쪽에 보시면 코로 올라가는 길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기능들이 원활하게 제때 작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런 신경의 조절 기능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삼킴 기능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신체 기능 중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또 그것이 역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식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체 기능 중에서도 비교적 좀 고위 기능에 속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본격적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후의 삼킴장애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뇌졸중 이후에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증상이 뭐 팔다리 마비라든지 이제 인지기능 저하 이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뇌졸중 이후에 삼킴장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 교수님, 뇌졸중 이후에 삼킴장애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소아모아모야병이랑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강의가 뇌졸중 후에 삼킴장애다 보니까 뇌졸중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션키님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소아모아모야병은 수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모아모아병이 소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신경외과적으로 그 치료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팔다리 마비와 같이 왔으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성인에서 오는 뇌졸중이랑은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아모아병 자체가. 그래서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 신경외과 담당 교수님이랑 그 상의하면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혜진님 아까 전에 유전자를 통해서 이게 유전이 되냐고 했는데, 특정 유전을 통해서 오는 뇌졸중 뇌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뇌졸중이 왔는데 유전 질환인가 이제 궁금하셔서 저 유전병인지 한번 확인을 해도 될까요? 라고 그 질문을 하셔도 이게 유전 질환인지 아닌지 그 볼 수 있는 그 임상적인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한테 그 비싼 유전자 검사를 다 저희가 권유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영구님, 뇌졸중 이후 삼킨 상태가 악해서 식도에 음식물이 시원하게 안 넘어가고 잔재물이 남아있어서 장기침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병모 교수님 한번 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평가와 치료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뇌졸중 이후에 식도로 이제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고 인두에 잔재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잔여물이 남는 경우와 흡인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흡인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성, 즉 안전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고, 잔여물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한 번에 삼키질 못하기 때문에 두세 번에 나누어서 삼켜야 돼서 식사 시간이 두세 배로 길어지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음식물을 시원하게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잔여물이 적게 남도록 삼킬 수 있는 요령도 있고, 이제 만약에 액체에 사례가 드는 위험이 적다고 하시면은 밥과 고형식과 액체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교호연화 또는 교대연화를 써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액체를 삼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잔여물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먹거나 아니면 기울여서 먹는 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료실에서 뵙거나 아니면은 직접 상담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이영군이 여쭤보셨듯이 이제 뇌졸중 이후에 어떤 삼킴 문제가 생긴 거를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하신 증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증상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뇌졸중 이후에 모든 환자들한테서 삼킴 장애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뇌졸중 이후에 뭔가 삼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 한번 네, 가볼까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저희 손에 그 앞에 것도 한번. 네. 네. 이제 편마비, 이제 뇌졸중 오면 입이 돌아가고 뭐 침을 흘릴 수도 있고, 뭐 손마비가 오면 이제 물건을 못 잡고, 뭐 한쪽 발로 마비가 오면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증상이 이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사례가 걸리면 이제 기침 반사가 나오면서 몸에서 리액션을 먼저 해주죠.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면서 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뱉는 과정마저도 신호 없이 기도로 흡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윤진아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우측과 좌측이 있는데 이걸 잠깐 플레이를 누를게요. 네, 여기가 우측이고 좌측이에요. 보면 구조물 중에 한쪽은 열심히 외전 내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좌측은 움직임이 없거든요. 뇌경색 때 실제 저희 이제 성대 주변이나 인두부 주변을 보면 한쪽 마비가 반대편에 비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내려가는 거 이제 침이거든요. 침이 기도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환자분이 전혀 기침 반사가 없으셨죠. 그래서 이게 앞서 어떤 분이 언급해 주신 사일렌트 아스피레이션 무증상 흡인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서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증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에서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혹시 삼킴장애가 온 게 아닐까 의심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희 오범무 교수님께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음식을 입에 머금고 삼키질 않는 경우, 아예 물고 있는 경우, 또는 앞으로 이제 줄줄 새는 경우, 구강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입에서 음식을 다루기가 힘든 경우이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가성구마비 때 많이 이제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자꾸 사례가 든다. 이게 이제 지금 질문 올라오신 것도 있는데요. 무증상 흡인도 있는데 우리는 사례가 들면은 기침이 잘 나는데 무증상 흡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신다고 작업치료사 김현주 선생님께서 그렇게 질문 올려주셨네요. 삼킬 때 자꾸 살에 든다. 예, 이게 맞고요.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은 사례가 3번 들면 1번 정도 기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기침이 난다? 그러면은 속에서는 한 3번쯤 사례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어쨌든 조절이 잘 안 돼서
사례가 들어 기도로 음식이 잘못 내려가서 이제 기침이 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게 심하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아예 숨소리가 거칠고 그르렁그르렁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는 꺽꺽 하는 소리가 나거나 정말 그르렁그르렁 해서 가래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흡인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뭐 밥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뭐 죽이 들어가고 해도 전혀 기침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침이란 증상으로는 모르는데 나중에 폐렴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열이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이 이렇게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으로서 결국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런 징후들을 느끼시면 좋은데, 이제 기침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이제 자의로 시기를 하시거나 뭐 치료를 오지 않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래에서는 사실 진료를 보실 때는 이제 우리 검사를 하는 검사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매기는 그 1점에서 8점 스코어링 중에서는 그 무증상 흡인이 가장 좋지 않은 8점에 속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직접 검사를 육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삼킴장애가 의심이 되면은 이후에 더 이렇게 이제 기구 검사들을 여러 가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입원을 하실 때 어떠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리즈가든 영국식 정원 가꾸기님, 시민정 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뇌졸중이 없는데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 침을 삼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삼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만약 입원을 하시게 되면 다음 해당 사항에 보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이제 뇌졸중이 온 환자한테, 이 환자한테 이제 먹는 거를 더 이상 못하게 중단을 하고 소위 콧줄이라는 걸 껴야 된다고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뭐 대답을 잘 하고 이제 깨어 있어야만 밥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질런스, 환자가 정말 이게 눈 뜨고서 잘 따라올 수 있는지 그걸 보고, 두 번째는 한번 가래를 한번 뱉어보세요. 뭐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지, 그러니까 침을 못 삼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바깥으로 자꾸 나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조금 더 BFSS나 FIS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리즈 가든님은 뇌졸중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할 때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 뇌졸중과 상관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건 이비인후과나 내과 쪽으로 진료를 보셔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화장애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고래수염님께서도 뇌졸중 환자에서는 항상 삼킴장애가 생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50% 정도에서 삼킴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환자들에서 연화장애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는 뭐 70%까지 보고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받아서 또 가벼운 뇌졸중 환자까지 많이 이렇게 분모에 포함해서 본다면 한 30%까지 그렇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삼킴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 뇌졸중이 다 뇌졸중 같다고 해서 100% 다 연화장애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 이제 삼킴과 관련된 저희 백색질 그 길이 있습니다.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그 백색질 가는 길목에 혹시 쬐끄만 뇌졸중이 오면 삼킴장애가 올 수 있고요. 저 길을 피한 위치에 뇌졸중이 오면 그 연화장애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콧줄을 끼면서 연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틀 만에 바로 식사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좌우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다는 말도 있고요. 뇌관이나 연수 쪽으로 만약 뇌병변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치명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 그레이스님 오셔서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치료는 저희가 따로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고음과 큰 소리 내거나 노래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일단 목소리 내는 것도 치료 그 분야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오래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네, 경우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레이스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다음 그런 방송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음과 큰 소리를 내면 성대가 이제 세게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대를 닫아주는 그 기도로 잘못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문을 강력하게 이제 닫아주는 성대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고음을 내면 그 성대가 조금 더 닫히게 되고요. 성대가 이제 올라가면서 후두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인두 근육, 그러니까 삼킬 때 꿀꺽 삼키는 그런 압력을 생성하는 좌우측 인두벽의 수축도 함께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근육, 노래하는 근육, 삼키는 근육이 상당히 겹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데요. 검사를 해서 검사상 후두가 올라가는 게 줄어들어 있나? 그러면은 고음을 좀 내야지. 검사상 혀가 많이 줄어들어 있나? 그러면은 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거든요. 무조건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에 맞추어서 지도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럼 다시 조금 본론으로 얼마나 오래 해야 돌아가서- 될까요? 말씀 안 드렸는데.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대개는 3개월 좋습니다. 이내에 네. 효과를 보고 좀 길어지더라도 6개월 안에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콧줄을 끼고 계시면,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말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러시면 사실 성대 쪽이나 이쪽을 계속 움직이면서 발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면 마스크 쓰기 전이랑 요새 와서 마스크 많이 쓸 때랑 대화하는 그런 게 이제 빈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노래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최대한 많이 그 일상 대화를 하시면서 목소리 변화가 온다고 저희 오분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거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을 끊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증상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검사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아까 이렇게 삼킴 장애가 의심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오늘 조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삼키기 힘들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관련 내용 해서 좋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제 질문들을 먼저 여쭈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 이제 삼킴 장애가 생기면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역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네, 오병무 교수님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해부학적인 구조 보여주시는 그 슬라이드를 잠깐 네. 보여주시면, 네, 이 부분인데요. 예, 우리 뇌를 지금 측면에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이 이제 앞쪽이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이 뒤통수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뇌가 크게 이제 존재하고, 가운데 줄기처럼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뇌줄기죠. 뇌줄기의 가장 아래쪽 부분을 숨뇌라고도 하고, 연수라고도 하고, 또 한자로 그냥 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마비, 연수마비 또는 그런 숨뇌마비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삼킴 중추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클릭을 해주시면, 예, 뒤쪽은 감각 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어떤 음식이 들어왔나, 삼킬 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삼킴 중추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혀하고 굉장히 가깝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위에는 조금 더 고위의 판단을 하는 중추들이 포진해 있고,
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비유를 하자면은 말단 직원들이 있고 움직이는 말단 직원들이 있고 과장님이 아주 가까이 앉아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하죠. 연수에 있는 그런 연하 중추가 바로 그런 과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위에 부장님처럼 가끔 뭐 일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오시는 그런 부장님처럼 고위 중추들은 그런 조금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 관여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예후도 좀 달라지고 치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수, 즉 숨내 과장님이 없어지면은 일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수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연화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부장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오른쪽 왼쪽에 그러니까 양쪽 뇌에 있는 그런 중추들 중에서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장님도 두 분 다 안 계시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고위 중추도 오른쪽 왼쪽 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한 연화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유형이 한쪽에 부장님이 없어지는, 즉 대뇌 방구의 한쪽이 손상이 되는 유형의 뇌졸중이거든요. 그때 생기는 연화장애들은 몇 달 정도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좋아하시는 음식, 일반적인 식사를 회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후는 또 몇 명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좋아지시는지 이런 거는 우리 임성 교수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생각이 안 마지막 나는데.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슬라이드. 일단 네. 부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부장님과 과장님이 갑자기 힘을 얻으시면서 우리 없이는 조직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대뇌방구로 왔냐, 연수 부위로 왔냐, 이제 부장님이냐, 과장님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번에 대뇌방구에 이제 한쪽 부장님만 만약에 뇌졸중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가끔 젊었을 때 살짝 반대편 부장님한테 뇌졸중이 대뇌방구 쪽에 온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재발의 위험은 항상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같은 부장님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몇 년 전께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재발해서 반대편 부장님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양측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부장님 안 계시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대뇌방구에 왔고 이번에 살짝 재발했는데 연수부에 왔다. 그러면 과장님, 부장님 둘 다 안 계시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게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좋아지는 치료 회복의 요소들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치료 보면 고령이시면 위치 상관없이 고령이면 굉장히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화장애가 65세 이상부터 연화 기능이 나이 들면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또 연화장애가 생기면서 치아도 조금 부실해지고 혀의 힘도 떨어지고 좀 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88세 때 뇌졸중이 오면 정말 콧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랑 저희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령일 때는 치료 회복에 저희가 중요 요소로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치매, 기존에 치매를 갖고 있었다. 기존에 파킨슨병이 있으시면서도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이 두 가지 병도 이 자체가 또 연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쪽이 이제 기능을 안 하면 치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치매가 있다고 해서 뇌졸중이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기억력이 있으시면 좀 주의를 해야 되시고요. 연화장애가 꼭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경두부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존 질환 때문에 기존에 연화장애가 살짝 있으셨는데 이번에 뇌졸중이 오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인 합병증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당뇨가 조절 안 되거나 아니면 간경화가 심하거나 심장이 자주 심장이 커져 있거나 심방세동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내과적인 합병증이 있으시면 이것도 치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반복적으로 자꾸 뇌졸중이 오면 부장님, 과장님 다 기능을 못 하시게 되면 치료 회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뇌병변 위치에 따라서 예후가 다를 수 있다고도 돼 있지만 그 앞에 슬라이드 가면 혹시 우병모 교수님 그 외에 임상적으로 처음에 환자가 뇌졸중으로 왔었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조금 덜 돌아올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요즘은 그 연세 때문에 이제 고령에 있어서 이제 근감소증이 겹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불의의 산 척결, 거짓의 산 척결님께서 이러한 방송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 이제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변화와 뇌졸중으로 인한 연화장애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과적인 질환, 노화와 동반되어 생기는 질환들이 삼킴장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양쪽의 그 대뇌 방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양쪽의 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질하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인지 기능의 저하랑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행증, 실인증 같은 그런 이제 인지적 증상들을 보이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 연하 기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흡인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고령이나 치매 환자들 경우 또 뇌졸중 환자들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구강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막 뱉어내신다든지 이제 물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콧줄을 하시는 경우에도 계속 콧줄을 뽑아버리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현주님과 그레이스님 두 분 다 콧줄을 오래 하는 경우 뱃줄을 권하시는데 콧줄을 계속 유지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또 김현주님께서 콧줄 자체가 삼킴장애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중증 연화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코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주입하는 콧줄을 많이 삽입을 하곤 하는데요, 교수님. 이런 콧줄을 통해서 영양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콧줄을 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제 이걸 언제 뺄 수 있는지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뇌졸중이 오고 뭐 편마비가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계속 콧줄을 끼고 계시면 이게 언제 뺄 수 있느냐. 뱃줄을 하는데 콧줄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그 부작용이 첫 번째는 일단 플라스틱이에요. 그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저도 한번 그 끼임을 학생 때 당해봤는데 침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픕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확실히 침을 덜 삼키게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도 그럴 정도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그 불편감이 더 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자 불편감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스피린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뇌경색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식도 벽 따라서 그 플라스틱 줄이 있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는데 아스피린이라는 게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고 이제 출혈의 위험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잘 계시다가도 갑자기 그 피를 토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식도 따라서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궤양이 나신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단 6주 이상 콧줄을 낄 거라고 만약에 그 예상이 되면 뱃줄을 권하는데 우리나라 좀 정서적으로 많이 굉장히 다르세요. 이건 뱃줄은 절대 안 된다는데 뱃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송이 또 나갈 거거든요. 그 방송 때 오셔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유지하면 부작용이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뱃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쉬운 마음으로 뱃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콧줄을 계속 갖고 있으면 특히 그 환자한테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슬라이드 보여주면 언제 콧줄이 그 제거가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은 그 병변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교과서 상으로 보면
첫 2주 안에 대부분 다 그 60% 이상은 회복하실 수 있고 4주 안에도 그때 회복을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6개월 이상 됐는데도 치료 받는데도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로 보면 될까요, 교수님? 회복 6개월 이상 갈 경우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한 40% 정도의 전체 뇌졸중 환자의 40% 정도에서 연화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80%는 6개월 안에 콧줄을 뺄 수가 있다고 본다면 한 10% 정도는 콧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콧줄의 그런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 이제 콧줄을 달고 있으면 굉장히 환자가 되잖아요. 어디 외출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뱃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더라도 외출을 하는 게 훨씬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재활의 의욕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콧줄에서 뱃줄로 전환하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님께서 주신 질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관삽관이나 콧줄 자체가 삼킴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기관삽관은 성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기도절개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다 같이 해서 교수님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기도 이제 절개를 하시면서 플라스틱 튜브가 들어가 있으면 초창기에 이제 그걸 왜 하시는지 그 보호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초반에 응급실에 간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관삽관이 나는 목관을 하게 되시는데, 처음에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가래나 아니면 침을 삼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뱉어내지 못하면 그럼 외부에서 이렇게 석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튜브 통해서 석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분비물들이 다 폐에 그냥 쌓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생기고,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잘 그 매니지가 되지가 않으면 흡인성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 과에서 기관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목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삼킴을 돌아옴에 있어서 목관을 제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꽤 무게가 가요. 삼키려고 하면 이 무게 때문에 이제 후두거상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래에서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빼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환자가 어느 정도 분비물을 쪽 사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관을 뽑고 나서 그 분비물이 그러면 뱉어내질 못하니까 그럼 또 다시 폐로 가면 폐렴이 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다면, 그리고 훈련을 기침을 하는 훈련만 제대로 하신다면 목관을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서 빼는 것이 삼킴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고 객담이 흡인되는 것이 흡인성 폐렴의 주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 식사보다도 객담 자체가 흡인성 폐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삼킴 장애에는 유리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인준 선생님께서 이제 삼킴 검사에서 계속 실패를 해서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삼킴 검사에서 이제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 보험 기준으로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일단 검사 기록지를 내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수님? 네, 발병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발병한 지 한 1, 2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지만 결국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콧줄을 유지하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지 말자. 소위 말하는 실패가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인 경우에는 뭐 3, 4일 간격으로, 때로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좋아지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났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호전이 빨리 보인다고 하면은 1, 2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묵이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연화제 사용 시 몸에 해로운 점은 없을까요? 이 부분인데 오늘 사실 치료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서 사실 저희가 이 뒷 강의들에 보시면 이제 연화 재활 치료와 그리고 콧줄, 아까 말씀드린 콧줄로 인한
그 공급 그리고 연화장애 식사에 관한 강의들은 추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 강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이제 연화 시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점도 증진제가 몸에 해로운 점은 없는지 이 부분 교수님, 그 해로운 점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하고, 예, 점도 증진제가 이제 시장에 정말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한두 회사에서만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밖에 없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사실 점도 증진제가 이제는 조금 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훨씬 더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포로 크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다 저게 몸에 해로울까? 좀 인위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흡인이 될 때 위험이 있다 하면 같이 섞어서 먹는 게 일단 많이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저게 먹어서 뭐 인체에 뭐 쌓인다거나 뭐 독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 약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해로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병근 교수님, 연화제 사용해야 될 때 특히 네. 뇌졸중 환자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유의를 좀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 제품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녹말가루거든요. 요리하실 때 녹말가루를 넣어서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걸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도가 높아지는데 그 과정을 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녹말가루를 이렇게 끓이는 것처럼 식사할 때마다 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호화 과정을 미리 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녹말가루인데 호화 과정을 미리 했다. 그러니까 식품에 들어가는 녹말가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로리가 약간 있습니다. 녹말가루도 칼로리가 있듯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실 경우에는 당이 약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뭐 일반적 음식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물에다가 얼마를 타 드세요 이런 식으로 주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보면 좀 완제품 형태로 이렇게 음료 형태로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저희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호주 같은 데는 뭐 호주 나라를 꼭 찍어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연화제를 몇 프로 섞었는지 하는 그런 네. 그 음료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요. 자판기가 또 따로 있는 게 몇 년 전 일본 학회에서 봤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자판기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연화 환자용 이제 저희 그 제일 많이 드시고 싶어 하는 게 커피거든요. 네, 커피를 제일 드시고 싶어 하는데 그 자판기 커피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르면 연화제, 이제 저희 연화장애용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그 커피 점도를 맞춰서 그 녹차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대중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그 걱정하실 수 있는 게 이게 먹으면 좀 목안에 좀 텁텁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먹고서 좀 탈이 나는 것 같다, 배탈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회사마다 조금씩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요새 신세대 그런 연화제들은 보면 이렇게 텁텁한 맛을 많이 제거를 해서 제가 한 번씩 다 먹어보거든요. 근데 요새 많이 그래도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좀 남아있는 시간에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뇌졸중 환자, 이제 참기 장애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좋았던 예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하나씩 공유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병근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뱃줄로 한 90% 정도의 식사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10% 정도 되는 음식은 입으로 드시는 정도였는데요. 그 10%에 많은 행복을 담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크림 또는 뭐 장어로 요리를 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었죠. 이렇게 제한되지만 참김장애 훈련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실패
성공 요 두 가지만 양극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냥 환자도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그 열심이고 그 같이 기원을 많이 하는 가족분들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가족 한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이제 온 가족이 같이 그 큰 그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때는 1시간이 되게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이제 준비되어 있는 강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마무리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